배신의 상처, 인생을 바꾼 결심. 내 이름은 현지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식물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20대와 30대 초반은 온전히 상처, 나는 단어로 가득 찬 세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충격적인 배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무너져 내린 신뢰와 절망. 이 모든 게 내 젊은 시절을 지배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나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특히 20대 때 내 인생에 들어온 첫사랑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내게 세상에 너만큼 순수한 사람은 없어. 넌 내 전부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내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나는 오랜 슬럼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겠더군요. 친구라는 존재, 연인이라는 존재, 나와 오랜 인연을 맺었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고향의 시골집에 은둔하다시피 틀어박혀 지내던 날도 많았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무기력한 시간이 길게 이어졌죠.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계속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춰지는 들판과 시장에서 힘겹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내게 묵묵히 남아있는 가족의 사랑이 내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지도 누군가의 거짓된 말에 위로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게 우선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잊으려 애쓰는 대신 상처조차 나의 한 부분으로 껴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치유하면서 나는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그 용기 덕분에 오늘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쉽게 감사하게 되었고 과거의 경험이 나를 기에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 믿으며 더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렇듯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음을 나는 내 과거에서 발견했습니다. 농촌 가정에서의 성장, 중매 결혼의 시작. 나는 강원도 춘천 근교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우리 집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소박하고 의리 깊은 농부 집안이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논밭으로 향하는 부모님의 뒷모습,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밭에서 일구는 땅 냄새와 촉촉한 흙의 느낌까지 이 모든 게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 특히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로 말없이 희생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분이셨다. 일손이 부족할 때면 자연스레 나도 그 옆에서 김매기, 모내기를 거들며 땀을 흘렸다. 그 속에서 나는 노동의 소중함, 가족의 연대감, 그리고 농촌만이 가진 정겨움을 배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살았기에 늘 온기가 넘쳤고 명절이나 추수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언젠가는 부모님의 든든한 어깨를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할 형편은 되지 않아 어릴 적부터 학교를 마치고 나면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고 또래들이 도시로 떠나는 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가끔은 꿈이나 욕심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건강, 집안의 형편을 생각하면 나만의 길을 마음껏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다. 내가 28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어쩌면 조바심을 내셨던 것 같다. 그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 좋은 선 자리를 알아보시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한편으로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골 풍습 아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자신은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마을 이장님의 집에서 아대 하나를 본 적이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셨다. 현지야, 너에게 꼭 잘 맞을 것 같은 청년이 있다. 성실하고 착한 데다 형제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효심이 깊단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한번 만나보지 않으련? 그렇게 나와 비슷한 또래로 도시보다는 시골이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듣던 그 남자, 정우를 소개받게 되었다. 첫 만남은 소박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들이 뒤에서 시리시리거리며 흐뭇하게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정우는 말수가 적고 순박한 느낌이었으나 한눈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너희 둘 다 외동이고 각자 사정이 있으니 빨리 인연을 맺는 게 좋다고 재촉하셨다. 나도 부모님 나이가 들어가고 집 걱정에 평생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려니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수능과 책임감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다. 물론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외딴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지만 누군가를 위하고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내 본질이라 생각했다. 결국 소박하지만 따뜻한 농촌 마을의 풍경,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 전통과 가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정우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그때는 아직 몰랐다. 결혼을 앞두고 품었던 기대와 설렘, 중매를 통해 정우를 만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설렘과 동시에 기대가 피어났다. 농촌에서의 소박한 일상과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오며 나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 앞에서 나만의 행복을 꿈꾸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우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품도 인상적이었다. 나는 이 사람이면 함께 오랫동안 정직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자주 웃던 그의 미소, 나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던 눈빛,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존중해 줄 것 같은 예감, 그 작은 징후들이 내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결혼을 준비하며 나는 예상치 못한 세밀한 감정들을 경험했다.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결혼 생활이란 서로의 단점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조언했고, 어머니는 내가 선택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내보라고 격려하셨다. 나 역시 결혼 이후 나에게 다가올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가족들이 둘 사이를 축복해주며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게 결혼의 의미라며 따뜻한 말을 건넬 때면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내 부모님처럼 부드럽지 넘치는 부부가 되고 싶었다. 마치 손을 잡고 들길을 나란히 걷는 부모님의 뒷모습처럼 평생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기를 바랐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미래의 집도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미고 싶었고, 매일 아침 신랑과 함께 밥을 차려 먹으며 소소한 일상의 지루함마저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명절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웃음꽃 피우던 그리운 풍경을 내 가정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도 꿨다. 신랑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며 함께 소박한 여행을 다니는 따뜻한 미래도 상상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서로가 가진 상처와 부족함까지 보듬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다짐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포용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걸 알기에 앞으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시골에서 자란 내 성격답게 욕심 없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꿨다. 결혼을 앞두고 품었던 나의 모든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순수했다. 이 사람과 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서로 손을 맞잡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삶과 시댁에서 마주한 충격. 결혼을 하고 나서 드디어 나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 간소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의 집,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과 부모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은 길지 않았다. 시댁살이란 것이 내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머니는 정 많고 따뜻한 분일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예의 범절과 전통,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셨다.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밥상머리 예절.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집안의 모든 결정은 어머니와 남편이 내리고 나는 늘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어야 했다. 남편 또한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과 달리 시댁에서는 철저히 어머니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 밖에서는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마치 딴 사람처럼 냉정하고 무뚝뚝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한다.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며 리사보다는 시댁의 규칙을 우선시했다. 나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로지 시댁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시댁에서는 내가 가져온 혼수며 친정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은근히 불만과 의심의 시선을 받았다. 가끔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다지만 우리 땐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 너도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집안일은 무한 반복이었고 쉬는 시간조차 마음 편히 책 한 장 펼칠 수가 없었다. 나의 취미와 관심사, 내 의견은 점점 무시되거나 사치로 여겨졌고 가족과 신랑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시댁은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을 땅이나 재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혼수가 생각보다 적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남편은 어떤 날은 너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왜 더 돕지 못하냐며 돌려 말하곤 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마다 우리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말을 은근슬쩍 하셨다. 매일 저녁 차가운 방에서 혼자 외롭게 눈물 지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가족과 시작하는 인생이 이런 것인지, 때론 스스로가 너무 약한 것인지 자책하기도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의 외로움과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혼 전 상상하며 꿈꿨던
행복한 새로운 가정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에서 혼란스러움과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내 정체성마저 점차 희미해져만 갔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과 경험이 결국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 것임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돈 문제와 삶의 가치관 갈등.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댁과 나 사이에는 처음엔 알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다. 특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면서 그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다. 애초에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혼수나 예단을 둘러싸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막상 생활이 시작되고 나니 단순히 물건 몇 개, 돈 몇 푼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돈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꺼내놓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곤 하셨다. 예를 들어 친정에서 보내오는 김치나 채소 같은 것을 우리를 보고는 이 정도면 3달은 먹겠네 라며 좋아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데서는 더 많이 받는다는 비교 섞인 말도 빼놓지 않으셨다. 집안 경조사 때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냈는지, 시댁이나 친정 어느 쪽에서 누가 뭘 더했는지 꼼꼼히 따지고 나눠냈던 돈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언급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큰 사건은 남편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댁은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초반 비용 분담을 얼마로 할지, 심지어 집에 들일 전자제품까지 하나하나 논쟁거리였다. 나는 최소한 신혼집은 우리 부부가 각자 힘닿는 대로 마련하되 부족한 부분은 서로의 가족이 돕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을 장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여기셨고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친정에서 혼수와 보탬금, 결혼 비용 보탬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내 생각에 동의하는 듯 했으나 시어머니의 주장 앞에서는 언제나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현지야, 네 생각은 알겠는데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해. 엄마도 괜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의 이런 태도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애초에 같이 의논해도 결정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었다. 나는 한 집안의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직 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나를 억눌렀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갈등은 돈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나는 무엇보다 함께 노력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댁은 삶이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잃지 않는 체면, 그리고 재산의 축적, 안정된 지위가 모두의 목표라고 굳게 믿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혹은 사는 환경의 차이라고 단순하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는 훨씬 더 심각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사 중 조용히 말씀하셨다. 현지야, 요즘 네 친정에서 어떤 소식은 없니? 지난번에 말한 그 땅 문제는 잘 해결된 거야? 내가 난감한 얼굴로 대답을 미루자 남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어머니. 원래 저희 집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뭔가 생기면 상의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덧본데 그 순간 일그러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요즘 세상에 다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선다니까. 친정에서 조금은 도와줘야지. 그래야 서로 덜 힘들게 살아가는 법이지. 남의 집 딸도 다 이런 식으로 시집봐서 보탬이 되는 경우 많더라.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험주 문제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친정의 경제적 상황이 시댁에서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실망감과 답답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걸 부끄러워해 본 적 없었고 부모님께 부담을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시댁의 기대는 내가 결혼하면서 세운 가치관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내 감정을 털어놓았다. 정우 씨,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돈 문제로 압박받으면 내 마음은 점점 시댁과 멀어지는 것 같아. 나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 말을 가만히 들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널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세대에선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요즘 부담이 커. 계속 엄마가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남편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타협의 대상이자 중간자였을 뿐 내 편이 되어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거나 내 전망, 내 삶의 방식에 힘을 더해주지는 못했다. 남편의 위축된 태도, 시댁의 철저한 경제 논리, 그리고 나의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갈등은 돈에 대한 인식 차이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계속 어긋났다. 나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미래는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믿었다. 반면 시댁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소유하고 부족함은 모두 메워야 한다. 남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는 태도였다. 이런 시각차는 작은 일상에서도 드러났다. 명절에 선물을 준비할 때도 나는 성의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시어머니는 금액이 적거나 볼품없는 건 괜히 창피하다며 비싸고 화려한 것만 고집했다. 시골에서 김장철이 되면 나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으나 시댁은 다 내가 좀 먼저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이란 식으로 선을 그었다. 나눔과 경쟁, 내면의 풍요에 대한 가치와 외적 체면이 부딪혔고 나는 점점 숨이 차올랐다. 가장 큰 충돌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서 발생했다. 나는 언젠가 작지만 아늑한 우리만의 집을 갖고 싶었고, 돈이 모이면 여행도 다니고, 아이를 낳아 정직하고 건강하게 키우면서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런데 시댁은 빚을 내더라도 더 넓은 집, 좋은 동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대출 내는 게 당연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이 돼야 며느리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며 시도 때도 없이 돈, 재산, 명예라는 단어가 대화 속을 맴돌았다. 정점을 찍은 건 친정의 무리한 요구를 하던 한 날이었다. 현지야, 네 친정에서 이번엔 뭐 좀 붙여올 계획은 없니? 예를 들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도 새로 바꿔야 할 시기 아닌가 해서. 어머니의 부탁은 이미 부탁이 아닌 명령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살아오셨고 저한텐 언제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시집 와서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늘 최대한 제 몫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도와주실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의 형편을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저와 정우는 힘들더라도 저희 힘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래서 요즘 며느린 다르다더니 진짜네. 네가 효심이 있는 건 알겠지만 시댁 식구도 이제 네 가족이잖니. 서로 돕는 게 가족인데 네 부모도 네 편만 들지 말고 이 집안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정우 씨,
우리 정말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난 네 곁에 있으면서 너랑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꾸 가족과 돈 사이에서 시험을 받으니까 내가 내 자신도 너도 점점 못 믿게 되는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해. 우리 둘이 해나가기로 했던 약속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가족의 무게라는 건 생각보다 버겁더라. 나도 엄마한테 제대로 내 생각을 말할 용기가 부족해. 너 힘든 거 알지만 나도 어쩔 땐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나는 남편의 진심이 담긴 말, 이 돈이 내 존재, 가족 간 사랑, 그리고 내 삶의 의미마저 결정짓는 기준선이 돼버리는 것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점점 말수가 줄고 집안에서는 언제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다. 밤에는 가끔씩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난해도 늘 웃음이 있었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지냈다. 한 그릇 국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던 이유는 돈보다는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물질적 풍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잃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이 있었기에 나는 점차 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소중한 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돈에 대한 갈등, 시댁과의 어긋난 삶의 가치관, 그 중심에서 점점 잃어가는 나 자신. 그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언젠가 내가 선택했던 순수한 마음만은 지키고자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남편의 속물근성, 계산적인 시댁의 민낯.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시댁의 본심은 점차 분명해졌다. 결혼 초기에만 해도 시댁과 남편은 내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었다. 자상하게 말도 걸고 온갖 집안 대소사에 나를 끼워주며 소속감을 주려 애쓰는 듯 보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갈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남편과 시댁이 내 친정의 재산 상황에 유별나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느꼈다. 집안의 명절이나 경조사 또는 집을 꾸리고 재산을 나눌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니는 무심코 내 친정에서는 뭐 없니? 요즘 형편이 좀 나아졌냐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때마다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할까? 하는 불안 속에서 조심스레 대답해야 했고 남편 역시 내 대답을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자립해 신혼집을 장만할 무렵에도 남편은 신중하게 나의 입장을 따져 묻는 듯 보였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분명한 금전적 기대감이 드러났다. 내 쪽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친구들 보면 다들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축이나 적금으로 보태주시던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여태까지 남편이 보여주었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 뒤에 경제적 이득이라는 계산기가 늘 돌아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남편은 나에게만 기대를 건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도 수시로 상의를 나누며 내 친정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따로 불러 너희 집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요즘 세상에 혼수도 중요하지만 메인 건 역시 땅이지. 네 부모님 명의로 된 논밭. 만약 네가 상속받는다면 우리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그날 저녁 어머니의 뚜렷한 욕심이 들어있는 말을 들으면서 피로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더 큰 충격은 첫 번째 심각한 부부싸움에서 터져나왔다.
어느 날 남편은 내게 숨김없이 말했다. 솔직히 네가 외동딸이고 시골에서 땅도 있고 해서 우리 가족이 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였어. 다들 네가 언젠가는 부모님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 말은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내가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이 내 인간 자체가 아닌 친정 재산에 기대어 결혼을 결정한 사실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어 세상에 순수한 결혼이 어디 있냐. 다들 현실을 보고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의 끈마저 가늘어지는 걸 느꼈다. 이후 시댁 사람들의 그늘진 속내도 점점 드러났다. 어머니는 내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거나 친정에서 들어온 음식과 선물의 양을 체크하고 사소한 경비까지 정산하를 들었다. 집안 경조사나 친지의 결혼식이 있을 때도 내게 이번엔 네 가족이 뭘 해올지 기대한다. 는 농담 섞인 진담을 던졌다. 심지어 내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럴 때일수록 네가 우리한테 더 충성해야 한다. 네가 부모 도움 못 받으면 우리에게라도 더 잘해야지. 그래야 네 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니? 하는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었다. 남편은 갈수록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했다. 본인 월급은 자기 용도로 대부분 쓰고 생활비도 집안 공통 경비는 최대한 내게 맡겼다. 친정에서 무엇이든 받아오면 처음엔 수고했다며 칭찬하다가도 나중엔 당연한 듯 구는 태도로 돌변했다. 이게 부부가 돼서 같이 사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해오니까 나도 편하고 좋다. 나는 말은 나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흰잔을 줬다. 시댁의 계산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가족 사이에 끼인 존재가 되었고 나 자신이 단순히 시댁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한다는 느낌을 더 이상 떨칠 수 없었다. 나의 의견, 나의 가치, 나의 감정은 점차 무시당했고 그저 얼마만큼 싹싹하게 굴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내 위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됐다. 시댁은 나를 내 자식, 내 아내, 내 며느리로 인정하는 법 없이 단지 언젠가 도움이 될 사람, 현실적인 이득을 안겨줄 자원으로만 보았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동네나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며느리는 곧 큰 땅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 현지 덕분에 나중에 집안 사정 넉넉해질 거다. 같은 소문을 일부러 내고 다녔다. 나는 점점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졌고 친정에 가면 부모님 얼굴마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결혼 전 꿈꿨던 따뜻한 가정,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부부관계, 양가 사이의 배려와 평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것은 이런 계산과 욕심이 내 남편의 내면에도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남편을 외면하거나 차가운 말로 일관했다. 세상은 원래 냉정해. 너가 좀 더 강하게 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너가 얻을 것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더없이 슬프고 외로웠다. 나의 순수함,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진정성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고 오직 돈과 이용 가치만이 내 존재의 척도로 작용하는 현실에 무너져 내릴 뻔했다. 내가 극도로 아플 때에도 남편과 시댁은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위로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병원비는 친정에서 못 대주냐.
아플 거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라고 타박했다. 가슴속에 쌓여가는 분노와 무기력, 절망이 어느 날 폭발했다. 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한 사람의 가족으로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네가 뭘 기대했냐? 결국 세상은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가 우리한테 줄 게 없으면 그냥 끝내는 게 맞지 않아? 그 직설적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진 듯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다. 내가 더 이상 남편과 시댁에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프레임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애썼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응원해준 것은 오직 부모와 몇몇 소중한 친구들 뿐이었다. 나 자신조차도 많은 시간 동안 언젠가는 남편과 시댁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내 인생을 맡긴 상태였다.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결국 사랑, 헌신, 믿음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내 결혼 생활은 남편과 시댁의 속물 근성과 계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 파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얻게 되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한 단호한 투쟁. 남편과 시댁의 끝없는 욕심과 계산 앞에서 나는 점점 더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잃어갔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인생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홀로 눈물로 지새웠고 언젠가는 남편 혹은 시댁이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까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내면에서 어떤 단단한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내 손으로 지키고 싶다.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가며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설령 남편이 내 곁에 남지 않아도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변화를 향한 나의 싸움은 무엇보다 내 마음의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세상이 시끄러워질까봐, 심지어는 시댁의 불만조차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삶 전체에서 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진정 네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돈과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느냐? 나는 점차 행동으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과 시댁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몫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이 친정의 재산이나 도움에 대해 또다시 언급할 때면 이전처럼 미안해하며 변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 사정은 이미 모두 아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큰 부자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뜻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역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늘 계산과 기대만 앞세우는 그의 모습에 회의감이 극에 달했다. 무의미한 희생을 감내하는 것보다 아픔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이 결혼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으며 서로를 위해 이별이 필요하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난 이 집에서 당신 옆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책임질 용기도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갈 힘도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려요. 이 일은 예상보다 더 큰 소란과 반발을 일으켰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시어머니 역시 내 결정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라 여기며 달래를 했다. 그러나 내 태도가 단호하다는 걸 깨닫자
오히려 노골적으로 불만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심지어 남편은 네가 지금 떠나면 후회할 거야. 밖에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라며 협박조차 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내 앞길에 깔린 외로움과 두려움보다 남의 인생에 맞춰 사는 무기력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떠나온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그동안 미뤄뒀던 계획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엄마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속상하고 미안해하며 눈물 흘리는 엄마에게 나는 한참을 안긴 채 말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나답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굴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후로 나는 스스로의 삶을 한 땀 한 땀 곱게 짜나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주변 환경을 정리해 나가며 일상에서 가장 소소한 것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다. 정원에 꽃을 심고 작게나마 식물을 가꾸면서 오롯이 내 손끝에서 스며나오는 생명력을 느꼈다. 비록 거창한 직업이나 큰 재산은 없었지만 내가 세상을 대하는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근면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반복된 거절과 냉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예전에는 무섭게만 여겼던 이웃들도 내가 꽃과 야채를 나누기 시작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누군가의 필요, 온기가 내 가치를 새로이 느끼게 했다. 그러나 결코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혼이란 낙인이 늘 마음 한켠을 짓누르기도 했고 마을의 소문이나 험담에 괴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한편 남편은 이따금 연락해 재결합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그 속셈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 몰입 때문임에 금방 간파했다. 그는 나의 선택과 행복에 대해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더 단호해졌다. 내 인생의 키는 네가 지고 있어.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내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와 믿음이었다. 하늘이 어둑해도 아침이 다시 오는 것처럼 내 삶도 분명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몸소 느꼈다. 조금씩 내 안의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어느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아이들에게 꽃돌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작은 텃밭 공동체를 운영하며 새벽마다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감사하게 살자고 다짐했다. 나를 버티게 한 것은 가족과 몇몇 진실한 친구, 그리고 내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고마 썩도록 놔두지 않고 바람과 햇살 아래 꺼내놓으며 조금씩 덧없던 허물을 벗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소망도 품었다. 이 작은 마을이 내 인생의 새터전이자 자유의 장소가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한 누구도 내 존엄과 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한 싸움과 투쟁의 끝에서 얻은 자유, 그 자유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이제 나는 귀 기울이며 묻는다. 오늘도 너를 사랑하느냐? 나는 맑고 조용히 뭉클하게 대답한다. 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너짐과 단호한 결단, 남편과 시댁의 이기적인 태도, 반복되는 배신과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이해 타산만을 쫓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서서히 고갈되어 갔다. 아무리 외치고 부딪히고 내 존재를 애써 지키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항상 차가운 시선과 내가 우리에게 줄 게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직설적인 말뿐이었다. 처음 결혼할 때 품었던 서로를 아끼며 함께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고 싶던 그 모든 순수한 바람들은 시댁과 남편의 생생한 속물성과 이기주의에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졌다. 어느 날 마치 예기치 못한 폭풍처럼 나를 덮친 것은 남편의 돌연한 이혼 요구였다. 이제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같이 살아도 소용 한마디였다. 갑작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미 그와 그의 가족의 행동에서 예고된 끝임을 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토록 노골적으로 이혼 가치가 없어서 아는 단어로 이별을 고할 줄은 몰랐다. 서러움과 분노, 수치심, 그리고 한편으론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행한 결혼 생활임을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언젠가 달라지지 않을까 했던 희미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심을 다해 희생해도 세상의 일부는 절대 내 선의를 무게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헛되고 얕게 보일 수도 있다는 현실. 모든 환상은 산산이 깨어지고 남은 것은 심연 같은 고독과 이제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나는 근원적 혼란만이었다. 그러나 한참을 울고 또 울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그 밑바닥에서 오히려 극렬한 각성을 경험했다. 이 모든 아픔이 내 잘못이 아님을, 나란 인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근본적으로 결이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들의 탐욕과 무관심에 영원히 맡겨둘 수 없음을 괴롭지만 또렷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참고 단 한 번도 내 욕망과 존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시간들이 나를 깎아내렸던 것뿐이었다. 이혼을 결심하며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았다. 당장 살 집과 생계, 시댁과 나눈 경제적 문제, 남편이 실질적으로 가져갔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법적 정리. 나는 그간의 모든 통장을 정리하고 나와 엄마의 재산, 친정과 시댁에서 오간 금전 내역들을 세세히 분석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법률 상담을 통해 내 모든 권리를 개차 확인했다. 남편은 처음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본인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빼돌릴 궁리만 했다. 정말 갈 거면 네 목 챙기고 출가해라. 앞으로 뭘 기대하지 말라며 마지막까지 세매만 골몰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식이 퍼지지 않게 덮으려 했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집을 나오는 날, 남편은 한 번도 뒤따라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냉소했다. 내 손에는 몇 장의 서류, 최소한의 가재도구와 내 지난 10년이 담긴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이별의 날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이제부터라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질문을 조용히 나 자신에게 던졌다.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반복했던 엄마 품에서의 포근함. 초등학교 시절 겨울 아침의 하얀 김. 혼자 우두커니 걷던 벼이삭 사이 햇살. 나의 유년기와 진짜 삶의 추억들이 돈도 남편도 가져갈 수 없는 내면의 미미한 불꽃처럼 다시 피어올랐다. 모든 사회적 시선이 실패한 여자, 쓸모없는 며느리, 나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서는 전보다 단단해진 결심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남이 뭐라 해도 내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신념이었다. 이혼 후의 현실은 거칠고 힘들었다. 당장 살아야 할 곳을 찾아야 했고, 실직 상태에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이따금 남편과 시댁이 걸려온 전화는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돈 혹은 책임 전가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호흡을 느끼며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르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뇌었다. 엄마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다. 오랜 희생으로 지쳐버린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나는 문득 진짜 가족, 진짜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절감했다. 가난해도 서로 돕고 끌어주던 씨앗 같은 정. 그 소박한 온기만이 지금의 나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매일 새벽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작은 방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손으로 아침을 준비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삶의 단추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내 존재를 온전히 부정했던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자존과 소망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 후로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책을 읽고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에 숨어있는 생명을 돌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엄마와 작은 웃음을 나누는 일상이 조금씩 늘어나자 새로운 마음의 문도 열렸다. 특히 엄마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어느 날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나와 엄마를 위해 평범하지만 단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무너졌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비록 한때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단호한 결심과 새로운 나의 삶은 다시 자라났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펼쳐져 있었다. 단호히 걸어 나가는 내 발걸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다. 오직 내가 지키고픈 소박한 행복이 있을 뿐이다. 도나 드러난 민낯, 인내와 결연함으로 인생을 뒤집다. 이혼 과정을 어렵게 끝냈을 때 나는 겨우 평온함을 찾나 싶었다. 흔들리던 마음이 차차 가라앉고 서서히 나만의 공간과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인생은 또 한 번 뜻밖의 시련을 내게 던져주었다.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작스레 다시 나타났다. 그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순수한 후회나 미련이 아니었다. 그동안 완전히 끊어냈다고 믿었던 인연이 돈이라는 매개로 다시 엉켜 들어온 것이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어렵게 일궈 얻은 조그마한 땅이 재개발로 인해 새롭게 가치가 오르게 되자 이 소식이 빠르게 주변에 퍼졌다. 어쩌면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동네 사람이나 지인들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무뚝뚝했던 태도가 이번에는 과도하게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감성적인 말들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땅에 대한 경제적 이득뿐이었다. 그는 나에게 매달리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며 내가 새롭게 모아온 작은 저축까지 눈독 들였다. 너도 이제 재산이 생겼으니 좀 여유 있지 않아? 다 옛날 부부인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힘들면 나랑 같이 그 땅 관리 제안이라도 해보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간적 애정이 아닌 이익 앞에서 철저히 계산된 욕망과 욕심만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당황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낼 줄 몰랐다. 내 재산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노력과 고생,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가족의 신뢰까지도 그에겐 모두 돈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한 전 남편하였다. 이제는 단순한 심리적 폭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침탈을 계획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깊은 분노와 서러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절박할 만큼 냉정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나도, 엄마도, 우리가 지켜온 모든 작고 소중한 것들도 이제는 결코 남의 탐욕에 빼앗기게 두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한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인내와 결연한 용기, 그리고 뚜렷한 이성적 판단이었다. 우선 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해 재산 문제, 은행 계좌, 보험 등 내 이름 또는 가족 공동 명의의 모든 재정적 권리를 꼼꼼히 정비했다. 그가 나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때마다 단호하게 이제 당신과 내 삶은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어떤 경제적 도움이나 관여도 바라지 말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 몇 번이나 집을 찾아오거나 이웃을 통해 간을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만약 이 이상적으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법적으로 경찰까지도 개입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내 주변을 정비하고 금융기관 상담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권과 신분을 확실히 지켜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전에 없던 자주성과 독립심을 경험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불쌍한 척하지 않고 조용히 항상 현실을 직시하며 나와 엄마의 안전과 미래를 구축했다. 직업적으로도 그 1년의 심리적 시련을 딛고 더욱 열심히 신물을 가꾸며 내 손으로 온전한 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묵묵히 화분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웃고 인사하면서 내 안의 불안과 공허를 이겨냈다. 이후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참모습은 세상에 밝혀지고 동네 사람들조차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하게 되었다. 주변의 시선은 비로소 내 쪽으로 따뜻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타인의 진심 없는 욕망 혹은 예상 못한 배신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지치지 않는 인내와 자기 존중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남의 돈 욕심과 거짓으로 인생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나를 지키는 용기와 주도적인 실천,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의 신뢰가 유일한 방파제였다. 내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홀로 일어서게 된 것은 비겁한 이들의 진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단호히 밀어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과거와 타협하거나 연민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한 땀 한 땀 새 미래를 개척했다. 결국 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짜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나는 그 거울 앞에서 진짜 나 자신과 다시 마주서게 된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방향키는 오직 내 손에 있다는 단단한 신념이 내 안에서 싹텄다. 요즘 나는 작은 식물 공방을 시작해
동네 사람들과 자연을 나누며 살아간다. 이전보다 더 깊이 감사하고 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누구보다 단단해졌고 더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전환점에 당당히 서 있다. 이쯤이면 불행이 끝날 거라 믿었던 시점에 인생은 내게 또 다른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어느 날 세상 모든 것이 잠시 고요하게 느껴지던 순간에 나는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마주해야 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을 맞으며 정원을 돌보고 있던 나는 이웃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현지야, 네 어머니가 장터 가시다가 차에 치였대. 지금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갔어. 얼른 와봐야 할 것 같아.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그날의 기운, 공기, 하늘조차 무표정했으며 발걸음 하나 떼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친척과 이웃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다. 다급하게 수술실 문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토록 단단하고 존경스러웠던 엄마의 손이, 몸이 갑자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 그 앞에서 내 존재는 한없이 작은 먼지 같았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어릴 적 추운 겨울 새벽, 등굣길에 내 손을 잡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 농사일에 지쳐도 언제나 미소 지으며 밥상을 차리던 엄마의 모습, 내 몫의 과일을 몰래 챙겨주시던 세상 그 누구보다 넓고 온화했던 엄마의 마음. 그런 소중한 사람이 오늘 내 곁을 영영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통을 조이듯 나를 조용히 짓눌렀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까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별다른 소득 없이 흠뻑 젖은 옷에 스스로의 손톱을 파고드는 동안 이전 모두가 의미 없게 느껴졌다. 결혼 생활, 이혼의 고려, 돈을 둘러싼 배신, 세상의 냉혹함. 그 모든 상처와 분노, 원망마저 엄마의 위급함 앞에서는 무력하고 하찮아 보였다. 다행히 엄마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복합골절과 두부 외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했다. 병실에 누운 엄마는 이제 힘겹게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전보다 훨씬 연약해져 있었다.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흐느끼는 동안 내 안쪽 깊은 곳에서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다는 각성이 엄습했다. 엄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곁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의 새로운 불꽃이 되었다. 병원에서 머무르는 몇 주 동안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의지, 그리고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 나아가 내가 세상에 복수하듯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극강까지 끌어올렸다. 이전까지의 복수는 막연했다. 나를 짓밟고 가족의 평뒷마저 무시한 이들에게 언젠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허황된 생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 복수란 남을 밟거나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쓰러뜨릴 수 없는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후회 없이 자각할 수 있었다. 엄마의 병실을 정성껏 돌보며 나는 못다했던 효도와 사랑을 실천했다. 동시에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본격적인 자기 개발과 내 스스로의 성장 계획을 짰다. 병간 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했고 재활치료나 간호 스킬에 대한 자료를 챙기며 작은 일거리라도 꾸준히 이어갔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에 눈물이 쏟아지던 밤, 나는 값싼 노트에 다이어리를 쓰며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반드시 엄마와 함께 일어난다고 수십 번 써내려갔다. 오랜 치료 끝에 엄마는 한참을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건강하게 일어나 걷는 데는 한참이 걸렸고
온 가족이 서로 돌보며 단단하게 버티는 시간도 계속됐다. 이 무렵 그간 나를 괴롭혔던 전 남편이 돈 문제로 다시 접근하거나 가족의 약점을 틈타 뭔가를 요구할 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네가 끼어들 자리 없어. 돈이나 기대도 도움도 바라지 마. 내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내 과거를 온전히 끊어낸 최종 선언처럼 느껴졌다. 힘들고 지친 날이면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내내 스스로를 다잡았다.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한 엄마와 내 삶은 다시 꽃필 수 있다. 누구도 우리를 이용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수 없다. 이 시련을 딛고 나는 더욱 집요하게 노력했다. 식물 공방을 키우기 위한 국비 교육을 이수했고 작은 자격증도 하나하나 취득했다. 동네 시장에서 꽃장사를 시작하며 서서히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왔고 작지만 단단한 생활의 루틴을 만들 수 있었다. 엄마 역시 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왕쾌를 향해 의지를 불태웠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붙들며 매일 웃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하루하루 단단해지도록 격려했다. 병과 가난, 세상의 차가운 시선, 남의 편견. 이 모든 어려움에 흔들리는 대신 예전보다 더 뚜렷한 목표와 자신감으로 나 자신을 일으키고 엄마의 재활을 이끌었다. 문득 진짜 복수란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인간답게 떳떳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렇게 나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그보다 더 컸던 가족의 절망까지 모두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끝없는 복수심이 아니라 그러나 그 복수심마저 선한 동력으로 바꿔나갈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더 단단해지고 세상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한 기간이었다. 나는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우린 살아남았고 또 반드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주문처럼 내 안에서 평생 꺼지지 않을 용서와 지혜, 결연함의 불씨를 다진다. 헙 다시 일어선 삶. 처음부터 행복을 심다. 엄마의 사고와 오랜 투병,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이혼이라는 쓰라린 과정을 모두 몸소 겪은 나는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끝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끝점에서 나는 이상하리만치 순수한 결기를 찾았다. 나는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작고 흔들렸던 불씨가 나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다. 병원에서 엄마와 긴 시간을 보내며 지난 인생의 작은 조각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장 그립고 따뜻했던 기억은 화려한 고층 아파트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다. 햇살 좋은 날 텃밭에서 땀을 흘리던 엄마, 어린 시절 들녘을 달리던 두 발의 감각, 그 소박한 것들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나는 오랜 고통 끝에야 비로소 받아들였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크진 않아도 좋아. 꽃도 심고 풀도 가꾸고 삶을 천천히 박아 넣으면서 웃으며 살아봐요. 그 한마디가 기적처럼 엄마의 미소를 불러왔다. 집 앞 작은 정원을 함께 손질하고 시장에서 꽃씨와 화분을 고르면서 우리는 다시 평범한 행복의 씨앗을 뿌렸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술과 도전. 삶이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다. 엄마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지만 예전처럼 친정이나 시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빠듯한 생활비 중 일부를 아끼고 정부의 여성 자립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식물 관리와 플로리스트 과정, 공예 수업 등을 하나씩 이수했다. 강사들은 내게 가장 단단한 사람은 상처 깊은 이라고 격려했다. 나는 작은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자격증을 따고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일하며 마을 노인정에 채소 모종을 나눠주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식물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구석구석의 일들이 아무런 보수 없이도 내 마음에는 금처럼 소중했다. 이웃과 다시 맺은 관계, 동네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전에는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내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꽃과 채소, 그리고 나눔의 미소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서서히 바꿔놓았다. 시장 할머니는 요즘 너 뭔가 달라졌어. 얼굴이 평온해 보여. 라며 내 손을 잡았다.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들 손을 잡고 내 공방으로 왔다. 우리 아이도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같이 꽃을 심게 해주세요. 고립과 편견을 딛고 서서히 진심과 성실함이 관계의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작은 사업, 큰 배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나만의 식물 공방을 열 수 있었다. 간판을 직접 그리고 직접 만든 화분에 계절마다 다양한 식물들을 심었다. 아침이면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이면 손님 없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 내일을 계획했다. 사업은 처음엔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배움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인터넷 수업으로 시장 경영, SNS 마케팅 등도 섭렵했다. 색색의 꽃이 피고 내가 키운 화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의 웃음이 나의 보람이었다. 자기 돌봄, 내면의 성숙.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허둥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스스로의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겠다. 어제보다 용기 내겠다. 힘든 날이면 엄마 손을 꼭 잡고 들판 산책을 했다. 새소리와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도록 마음을 닦았다. 스스로 삶을 꾸리고 돌보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점점 내면은 성숙해졌다. 더 이상 돈, 체면, 남의 평가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적인 행복과 평온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새 인연, 삶의 새로운 동반자.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내 곁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공방에서 만난 한 고객은 시골에 귀농하여 농산품을 유통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우리는 처음엔 동업자처럼 나중에는 서로 조금씩 자신의 상처와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내 지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 단순한 위로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쌓아갔다. 어느새 엄마도 그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붙잡히지 않고
매일을 함께 심고 가꿔 나가는 법을 배웠다. 행복을 기르는 사람. 나는 이제 내 삶을 기르는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상처였던 시간도 실패의 흔적도 모두 이제는 내 삶을 풍요롭게 이끄는 걸음이자 더 깊은 공감과 용서 그리고 새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나누고 힘겨울 때엔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계절이 바뀔 때면 마을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손질하며 행복은 크게 얻기도 하지만 매일 심고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엄마는 가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내가 이렇게 밝아지니 나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그리고 나는 미소로 답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서로 돌보고 함께 웃는 것. 그게 진짜 인생 아닌가요? 삶의 철학, 두 번째 기회의 의미.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란 과거를 잊는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매일 지금 이 자리에서 성실히 조용히 한 송이의 꽃처럼 나의 삶을 심는다. 에필로그처럼 남긴 다짐. 때로는 여전히 무서울 때도 있다. 과거가 불쑥 떠오르거나 밤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서는 힘은 실패가 아닌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삶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제 내 인생의 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있다. 행복은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내가 직접 씨앗을 심고 돌보는 매일의 기록임을 나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리고 내 곁에 새 인연들도 함께 믿는다.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평온을 맞이하다 많은 세월 동안 나는 끝없이 흔들렸다. 상처, 배신, 분노, 미련은 뿌리처럼 깊게 내 마음을 휘감고 가장 평범한 하루조차 불안과 의심으로 얼룩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어온 지금 나는 생애 처음으로 과거와 화해하고 조용한 평온을 온전히 맞이한다는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시간은 생각보다 완만하게 흐른다. 복잡했던 이혼 소송, 엄마의 사고와 오랜 간병, 실패한 인간관계들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니 나의 선 원망보다는 담담한 수용이 마음을 채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같은 질문으로 자신을 핥히지 않는다. 그랬던 모든 시간과 아픔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차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과거와 진정 이별하다 전 남편과 그 가족은 이제 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때 돈에 대한 집착과 차가운 계산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립되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초래한 파국의 끝에서 그들은 한 번도 진짜 행복을 얻지 못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재산 소송, 남을 의심하는 삶, 이웃과의 단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끝없는 욕망에 결국 스스로 잡아먹혔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런 가족을 동정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뒤돌아본 사람들은 실은 누가 옳았는지, 누가 상처를 견디며 끝까지 사람 됨됨이를 지켰는지를 더 정확히 기억한다. 나는 그들의 파멸이나 쇠락에서 악한 쾌감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발판 삼아 복수나 만족을 느끼려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 힘. 오랜 세월 무거웠던 하늘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했다. 그때 왜 더 강하게 나서지 못했을까?
왜 일찍 그만두지 못했을까? 라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자기 비난은 반복되는 작은 성취와 소소한 삶의 찬란함 속에서 서서히 의미를 잃었다.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고통을 앙금처럼 간직하는 삶은 내 행복을 앗아갈 뿐이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하늘의 변화, 꽃잎의 떨림, 엄마의 잔잔한 숨결까지도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 이제 나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다.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시장에 다녀와 신선한 식재료로 끼니를 지어 엄마와 나누어 먹는다. 둥근 해가 뜨고 저녁이면 마을 고양이가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비춘다. 이전에 큰 욕심이나 남의 평가는 따질 필요가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루하루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온이었다. 주말이면 마을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갖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식물 가꾸는 법을 가르치거나 이웃 할머니 댁에 손수 만든 화분과 음식을 나누러 가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무리하지 않고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자립과 자기 확신, 그리고 새로운 꿈. 나는 여전히 작은 식물 공방을 운영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꽃과 식물을 연구한다. 때때로 독서 모임이나 자원봉사에도 참여하며 적은 수입이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평생을 위해 조금씩 저축해간다. 세상이 제 아무리 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져도 내 자리가 단단하다는 확신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곁엔 특출나지 않아도 든든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일상의 소박한 대화, 아픈 얘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소수의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엄마. 나는 그 소중한 연결들이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값지다는 걸 자주 실감한다. 가끔 밤이 깊을 때면 희미하게 남아있는 예전의 아픔과 서러움이 마음 한구석을 문득 스치곤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인다. 과거는 흘려보내는 것, 미래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나는 과거를 덮고 오롯이 현재와 다가올 내일만을 바라본다. 더는 남의 평가나 외부의 기대, 원망과 두려움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단단히 다짐한다.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거나 특별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안정, 엄마와 함께하는 평화, 그리고 내가 키운 식물과 함께 조용히 노년을 맞이하는 일상.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와 경험이 조그만 희망이 되고 모두에게 행복의 씨앗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로운 평온을 꽃피우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존재가 부끄럽지 않다. 도전과 실패, 상처와 회복, 끝없는 갈등과 작은 성장까지 모든 과정이 나만의 아름다운 자산임을 믿는다. 한때는 견딜 수 없을 듯 절망적이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안다. 나의 과거는 이제 닫힌 책과도 같다. 하지만 그 책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사랑이 오늘의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소박한 행복,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내가 새롭게 맞이한 평온임을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짐. 아직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작은 꽃 한 송이를 심으며 미소로 엄마와 마을 사람에게 인사하며 욕망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운다. 과거를 온전히 덮고 새로운 평온을 영원히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인생의 결론이자 앞으로 지키고픈 소중한 약속이다.